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제 15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 15강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기 전에 좀 이렇게 전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가 이제 강의하는 자체가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 강의도 오프라인 하고 또 와서 온라인을 찍고 다시 또 저녁 강의를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8군데를 지금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었으면 참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강의에 대한 것이 이제 제 강의와 호응을 맞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강의 자체가 다 강사님들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혼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 조금 어떤 자체적으로 응원의 메시지 좀 더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이 나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전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거의 다 베테랑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강남에 뭐 학원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도 신림동에서 강의를 해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희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좀 주신다면 저희도 어떻습니까? 그걸 화이팅해서 더 강의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공감하시면서 강의를 같이 진행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 자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강의를 저희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적중률이죠.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15강으로 갈게요. 자, 15강으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파트가 기출문제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지대이론하고 지대이론에서 문제가 한 문제가 뜨고요. 그 다음에 제 박사 논문의 그 제목이 이제 입지 파트인데 입지이론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으나 방대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입지이론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인데 자, 요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도시 공간구조이론이에요. 공간구조이론.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고 특히 이제 입지 파트에서도 문제가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가 뜹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지대, 도시공간, 그래서 입지 파트. 자, 그래서 지금 150페이지죠. 교과서 15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대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대와 지가라는 자체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아직은 우리가 투자론에서 뭐 할인한다 이런 얘기는 아직 안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 자체가 이 자체적으로 이제 보통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강의 자체가 이제 계속 이 달마다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온라인 자체가 이 강의가 딱 틀에 있기 때문에 투자론을 가서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 다시 또 오시면 할인이라는 또 얘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용어 정리가 거기 보시면은 지대와 지대의 의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가 이제 지가라는 것은 지가는 갑돌이가 토지를 샀어요. 토지의 가격이 지가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을돌이한테 빌려주면 지대, 토지에 대한 대가, 임대료를 받거든요. 자, 그럼 지대와 지가라는 얘기는 의미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럼 지가라고 한다는 것은 지대라는 것은 미래에 생기기 때문에 이자율로 할인한다는 말을 써요. 그래서 투자론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자는 할인율이라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명동엔 땅값이 비쌉니다. 땅값이 비싸면 임대료도 비싸겠죠. 지가와 지대는 비례관계라고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비례관계고요. 근데 우리가 이 이자율이라는 게 할인율이 높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지가와 이자율, 할인율은 반비례관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대는 절량과 유량을 수용급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럼 지대라는 것은 토지에 어떻습니까? 사용한 대가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가라고 한다는 것은 일정 시점의 토지를 타폐와 교환하는 가치죠. 그래서 일정 시점이니까 절량이다. 자, 이렇게만 보세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 서비스 가격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득으로 기속되는 임대료다. 유량 개념이고요. 밑에 지가는 지대를 할인율로 나눈 거예요. 지대가 이제 영속적으로 나타나니까 자, 지대는 일정 기간 유량 개념이고 용익의 대가, 사용률을 얘기하고요. 지가는 토지의 가치, 그래서 일정 시점의 절약 개념, 교환의 대가다. 그래서 지가와 지대는 비례고 이자율과는 반비례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가는 부동산 가치에 비례하고, 그죠? 화폐 가치와 반비례한다.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배웠어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요. 반비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대이론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대이론이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고전화파와 신고전화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전화파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고전화파가 이 토지 노동
자본 중에서 이 토지를 중요시합니다. 이론적 배경이 자연적 특성으로서 토지 자체가 제공하는 특별한 이 잉여로 봤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개량한다는 걸 생각 못했죠. 근데 신고전합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지대 자체가 토지가 어떻습니까?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면서 개량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개량을 하니까 이 개량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지대라는 건 하나의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으로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지대 이론이라는 자체가 고전합화와 신고전합화로 나눈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갑니다. 지대 이론입니다. 자, 지대 이론은 두 가지 합화가 있어요. 우리가 고전합화와 신고전합화. 그럼 여러분들 고전합화가 먼저 나왔겠죠. 그래서 고전합화가 나오고 신고전합화가 나중에 나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립니다. 자, 그러면 고전합화와 신고전합화다 이렇게 갈린다면, 자, 고전합화는 어떻습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토지의 특성을 강조해서 토지는 부중성에 의해서 한정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부중성이라는 그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하며, 자, 고전합화의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르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액지대설을 얘기합니다. 리카르도가. 그래서 리카르도도 맞고 리카르도도 맞습니다. 리카르도. 그래서 차액지대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차액지대설이라는 것은, 자, 비옥도에 따라 틀리다는 겁니다. 비옥도에 따라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리카르도는 비옥도의 차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지가 비옥도에 따라 틀리다는 얘기죠. 토지에 대한 어떤 그 생산력이. 그럼 땅에 대한 우리가 갑돌이가 지주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땅을 빌려주죠. 그럼 A, B, C 땅에 이제 빌려주게 되면요, 각각 우리가 지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A는 우리가 상급지라고 하고 아주 좋은 지고요. 중급지고 B는 얘는 하급지라고 합니다. 자, 하급지는 비옥도가 낮은 곳을 우리가 열등지라고 하거든요. 얘가 열등지면은 얘가 우등지가 되죠. 최열등지라고도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서 비옥도에 따라 틀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임대료니까 매상고, 우리가 어때요? 어떤 그 밀을 재배한다면 밀의 가격이 있으면 이 매상고입니다. 매출액. 거기서 생산비를 빼요. 그 차익이 지대라면, 자, 생산비가 만약에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일정하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1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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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하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이 생산액에 대한 500원, 300원, 100원이 비옥도에 따라 틀린 겁니다. 이 차익이 곧 지대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이제 지대가 400원 벌고요. 여긴 200원 벌고 여기는 제로입니다. 이건 지대가 제로라는 얘기예요. 지대가 제로다. 제로라는 얘기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대가 제로인 것을 한계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얘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가 얘는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럼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죠? 그럼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 이자에다 입구자를 써서 먹는 인구가 늘어나면 곡물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 곡물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밀을 재배하려는 임대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지대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전합화, 우리 리카르도는 곡물 가격이 높아 지대가 높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신고전합화는, 자, 이문적 특성입니다. 이문적 특성. 자, 얘네들은 어떻죠? 이게 농지가 이제 택지로 개량한다는 거를 얘기하면서 좀 더 발전됐죠. 농지가 택지로 개량하면서 개량 비용이 들어갑니다.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되는데, 그럼 개량 비용이 들어가면 택지 가격이 높아져요. 그럼 건설회사가 택지비를 많이 주고 샀으면 분양가도 올리는 거죠. 그럼 얘는 지대가 높아서 생산물 가격, 곡물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곡물 가격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전합화는 지대를 가만히 써서 앉아서 벌어들이는 잉여로 봤습니다. 하나의 이제 불로소득으로 본 거죠. 불로소로 봤다. 근데 자, 우리가 신고전합화는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보지 않고요, 잉여로 봤어요. 잉여로 본 게 아니라 생산 요소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서 계량 비용이 들어간다면 지대도 하나의 토지도 하나의 생산 요소로서 생산 요소의 대가인 지대가 어떻게 잉여냐. 이건 생산 요소 비용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생산 요소 비용으로 봅니다. 생산 요소 비용. 그러니까 잉여가 아니라 비용이라는 얘기죠. 비용. 생산비로 본 거죠. 그러면 이제 지대라는 것은 고전압파는 잉여로 생각하면서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토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자본과 같은 생산의 다른 요소보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구별을 하냐. 토지도 생산 요소로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럼 토지와 자본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나온 애가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자, 마르크스는 요거와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차액지대설이 아니라 절대지대설이에요. 절대지대설. 그래서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자, 우리가 어때요? 이제 그 책에도 있지만 사유재산 제도를 기초로 하는 소유권만을 가지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강제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요구합니다. 소유권으로. 자, 우리가 사유화라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개인이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옥도가 아니라 얘는 한계지가 어떻습니까?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약간만 제가 이 편법이나 야매는, 자, 일단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좀 염려히 생각하시기에 제가 편법과 야매를 만든 거는 좀 빨리 인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또 반대로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편법, 야매를 조금밖에 안 씁니다. 조금밖에.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염려히 이제 그런 걸 가니까 좀 가볍게만 치세요. 자, 비옥도라는 것은, 자, 이 리카도가 들어가잖아. 그럼 비옥도 나오면 리카도 찍으세요. 그러면 차액마다 다르잖아. 그럼 한계지는 지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소유권은 마르크스예요. 그죠? 마르크스면서 절대선이니까 한계지 지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틀을 크게 보세요. 크게.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고전압파는 어떻게 돼요? 리카도와 티넨이라는 학자인데 티넨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생산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과 구별을 했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얘기했고, 그러니까 리카도는 지대는 매상고에서 생산비 수송비를 뺐다. 지대는 잉여고 불로소득이다. 생산 요소, 지대의 생산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건 곡물 가격이 지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주의 불로소득이고 지대의 재분배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헨리조지에 대한 이론은 나중에 제가 이건 조세에서 할 겁니다. 자, 신고전압파는 어떻게 돼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신고전압파는 지대는 어떻게 잉여냐? 비용이다. 생산 요소의 일정이니까 지대는 생산비에 포함이 된다. 잉여가 아니라 불로소득이 아니다. 그럼 지대가 곡물 가격을 준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택지 비용을 높게 했다는 자체는 계량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생산 요소의 비용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비용으로 봤기 때문에 지대가 곡물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곡물 가격 안에 이 지대가 하나의 생산 요소 비용으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자, 리카도, 비옥도 하면 리카도 찍으시라 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차익세설, 이때 보시면 비옥한 토지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옥도와 이치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 자, 수확이 체증하다가 체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낮아서 생산비와 곡물가격이 일치하는 토지 한계지가 아까 한계지라고 얘기했고,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주장이 되게 큰 거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4번에 얘도 고전압파니까 지대는 불로소득의 일종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비옥도가 곡물가격이 다 틀리죠. 곡물가격 지대를 결정해서 지대와 곡물가격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따가 튀낸 얘기를 하지만 얘는 위치의 문제를 좀 경시했습니다. 비옥도에만 중점을 줬죠. 한계지와 체열등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발생하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자, 마르크스 갈까요? 밑에 마르크스 보시면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사유화를 강조합니다. 소유권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토지 위치나 생산력, 비옥도와 관계없이 한계지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대가 한계지 지대가 발생한다. 그럼 얘는 신고전압파니까 지대가 곡물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입지교차에 튀넨이라는 학자가 있죠. 그래서 튀넨 학자와 연결시켜서 이제 본다면, 자, 튀넨이라는 학자는 이제 그 고전압파면서 이 리카도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자, 리카도야, 네 말은 맞다. 맞으나 어떻게 그게 비옥도에만 차이가 있겠니? 그래서 얘는 입지교차 지대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지교차 지대설, 우리가
위치지설이라고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 위치가 비옥도가 아니라 수송비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리카도에다가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수송비 나오면 티넨을 찍으셔야 돼요. 그럼 티넨이라는 얘기는, 티넨은 자 이따가 또 입지 파트에 잠깐 제가 뒤에 파트 보여드리지만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학자다 보니까 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따 안쪽에서 이용하는 것은 이제 집약적 토지, 그죠? 지대가 높으니까 집약적으로 한다, 그죠? 땅을 줄이고 다른 걸 더 생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방적이라는 자체는 좀 외곽은 이제 지대가 낮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자동차 시대가 아니라 우마차 시대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오일장이 열렸어요. 중심지에서. 그러면은 모든 물건이 여기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그럼 나갈수록 수송비가 비례해서 증가를 해요. 그럼 수송비가 나가면 나갈수록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수송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수송비라는 자체는 벌써부터 접근성을 좀 강조한 거죠. 그래서 리카도는 비옥도라면 튀넨은 접근성을 강조했어요. 그럼 요거는 바로 지대론, 우리가 농어입지론이 아니라 도시지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이론이 이제, 자, 아까 지대라는 것은 매상고에서 생산비를 뺀 게 우리가 누가 얘기했냐면 우리가 리카도가 얘기했잖아요. 그 생산비에다가 수송비를 추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얘가 80원인데 얘가 80원이면 얘가 10원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얘가 높아지면 얘가 작아지니까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을 지우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때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 입지 교차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프가 없지만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미리 예습을 할 텐데요. 지대 곡선을 그립니다. 한계 지대 곡선을 그리는데, 자, 그럼 한계 지대 곡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지대고요. 중심지에서 외곽이에요. 중심지에서 외곽. 자, 그러면 안쪽은 집약적, 바깥은 조방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집약적인 애들이 조금 더 안쪽에 있는데, 자, 이 곡선이, 자, 어떻습니까? 안쪽은 지대가 높은 대신에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죠. 그럼 나가면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수요공급 때 수요 곡선이 반비례하는 게 우하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대 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하향하는 곡선은, 자, 이걸 한계지대 곡선이라고 합니다. 한계지대 곡선. 그럼 한계지대 곡선은, 한계라는 건 한계가 이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거리가 나갈 때마다 지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게 이 한계지대 곡선이 집약농업과 조방농업이 틀리다는 거죠. 그럼 집약이 더 중심지에 있다는 겁니다. 가파릅니다. 그럼 집약농업에 대한 한계 입지가 안쪽에 있고요. 조방이 외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지가 교차하면서 지대가 형성된다는 것은, 자, 이렇게 띠를 형성해요. 그러면서 안쪽은 집약적, 바깥은 조방적이라는 거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입지교차 지대설입니다. 튀넨이죠. 그래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우리가 위치 지대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과 해당 토지 간의 거리에서 지대를 구하여 원거리 위치에 비해서 근거리 토지 수송비가 절약된다는 거죠. 수송비와 지는 반비례다. 그래서 우리 한계지 내의 토지는 이제 얘도 한계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계지가 있다는 건 지대가 제로인 게 한계지였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계지라는 건 얘는 아까 이 리카도는 비옥도에 따른 한계지죠.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근데 얘도 지대가 제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인데 너무 많이 나가니까 90원까지 수송비가 들어가면 한계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지 내 토지는 도시시장에 가까운 만큼 수송비가 절약이 돼서 지대가 되는데, 중심지에 있는 건 집약농업이에요. 한계지대 곡선이 급하죠. 비탄력적이고 멀수록 조방농업이 됩니다. 한계지대 곡선이 안경에서 탄력적이죠. 자, 수송비 절약되면 교통이 발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대 곡선은 더 완만해지겠죠. 외곽을 나가니까 한계지대 점이 좀 멀어지고 탄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매상고에다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다는 자체가 시험 문제 한번 계산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비례해서 수송비가 증가하니까 그걸 빼서 이제 가장 지대가 많이 나온 걸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58페이지에 먼저 가셔서 우리가 예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158페이지로 가시면 자, 지금 배웠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 농업입지론에서 튀넨의 입지론이죠. 그래서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시장으로부터 원거리 입지한 토지 생산물에 비해서 근거리 입지한 토지 생산물의 시송비가 절약되더라. 그래서 밑에 이제 리카도 이론을 위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가시면 자, 한계지대 곡선은 당연히 우하향합니다. 지대와 수송비가 반비례니까요. 그럼 도심에 가까워서 지대가 높고 멀어질수록 낮아지죠. 그래서 멀어지는 이 한계점은 이제 조방 한계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조방 한계점은 이제 뭐야? 지대가 제로가 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0이 됩니다. 그럼 한계지대 곡선은 작물이나 기타 경제활동마다 그 기울기가 다르죠. 동일한 농업이라도 집약농업과 조목농업이 아래같이 이제 오른쪽같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번에 이제 밑에 가시면 집약과 조방이 다른 한계지대 곡선을 지기 때문에 우리가 집약 종합농업이 생긴다는 거죠. 넘기시면은 6가지의 띠를 형성해요.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160페이지 가시면 튀넨의 입지론의 내용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나온다면 얘가 시험 문제가 되겠죠. 오지선다로. 그러면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죠. 수송비 절약이 지대라는 거죠. 그래서 작물 경제 활동에 따라서 한계지대 곡선이 달라질 수 있고요. 중심지에 가까울수록 제가 집약적이라고 그랬고,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주체가 중심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격, 생산비, 수송비, 인간의 형태에 변하는 지대를 변화시키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자, 앞쪽의 파트를 보시면은 이제 지대론에서 거의 나왔어요. 이제 알론소라는 학자에 대한 입찰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알론소에 대한 입찰지대론, 이걸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알론소에 대한 입찰지대 이론은 나중에 이제 그 입지 파트에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와 연결시켜서 보겠는데, 자, 이 입찰지대 곡선은 입찰이라는 건 어때요? 우리가 경매에서 낙찰받기 위해서는 가장 큰 금액을 적은 사람한테 입지가 배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지대론과 연결시키는 게 이제 그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좀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에요. 자, 튀네인의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알론소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이론들에 대해서 집약 쪽은 안쪽에 있고 조방 쪽은 외곽에, 그래서 입지교차 지대설이라는 것이 튀네인 이론을 좀 발전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지대의 지불력이 높은 사람이 입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제가 나올 수 있는 것만 필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자는 알론소입니다.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입니다. 입찰지대 이론. 자, 입찰지대 곡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단일 도심의 시장지대 곡선은 우하향한다는 건데, 자, 그래프를 이제 나중에 딴 쪽에서 이제 또 우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대신 이제 먼저 간다면, 자, 여기 지대요. 자, 여기가 이제 도심이고 외곽입니다. 얘는 이제 어떻습니까? 도시지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안쪽은 집약, 바깥 조방이죠. 그럼 산업이 다 틀리다는 거죠. A산업, 그 다음에 B산업, C산업이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튀넨의 이론에 의해서 입지가 교차하면서 띠를 형성하죠. 그럼 제일 지대가 높은 사람이 입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얘가 높으니까 A, 그 다음에 여기는 B, C가 입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쪽은 상업지고 바깥은 주거지죠.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다, 이렇게도 나왔었거든요. 물론 뭐 여기는 공업이 되고 뭐 해놓는다면 농업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쟁에서 이 곡선을 연결시키는 곡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포락선이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럼 뭐 개인적인 이제 성향이 강해서 그렇게 또 표현하신 분이 계시고요. 자, 그럼 이걸 필기를 해보세요. 우리가 입찰지대 이론은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지대 지불 능력이 의사가 최대입니다. 지대 지불 능력. 그러니까 입찰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큰 금액을 적인 사람한테 낙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사라는 게 생략됐고 가장 핵심 포인트가 최대예요. 무조건 최대라는 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이윤이 아니라 초과이윤이 제로입니다. 초과이윤이 제로. 정상이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얻어야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명동의 땅값이 비싸면 상업활동하기 좋거든요. 그럼 임대료가 비싸요. 그럼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나는 초과이윤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초과이윤이 제로라는 게 나왔었어요.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찰지대로는 최대의 순용가를 없는 곳으로 이제 입지 경쟁이 된다는 거죠.
최대의 수년가죠.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라는 게 들어가야 돼. 최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기울기가 있어요. 이 시장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자, 우리가 기울기만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기울기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위에는 기업의 한계 교통비용이에요. 그래서 한계 교통비다. 이 교통비가 운송비나 수송비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밑에는 한계에 대한 우리가 추가적인 한계 사용료, 토지 사용료를 얘기합니다. 따라보세요. 교사. 그럼 위에가 교통비고 아래가 사용료라는 얘기죠. 사용량이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자체는 조금 좀 설명을 해서 들어가겠는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기울기라는 걸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우셨는데, 자, 여기가 지대고 도심에서 외곽이다. 자, 그러면은 지대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시면 단일 도시 지대론이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우하향. 그 우하향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기울기라는 게 있어요. 기울기는 이제 밑변분의 높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거리는 같다면 여기에 대한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크고 기울기가 작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안쪽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토지의 사용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기울기가 큰 거고요. 나가면 나갈수록 토지를 더 늘려요. 밑에가 늘어나니까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기울기에 대한 그 계산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교사. 교통비가 올라가고 토지 사용량이 내려간다. 여기 한번 바꿔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한계 교통비가 일정하다면 어때요? 도심에 멀어질수록 지대가 감소하고 이용지 토지 사용량은 증가하게 돼요. 시장지대 곡선 기울기는 원점을 향해서 볼록한 우하향이다. 자, 이게 원점을 향해죠. 그래서 원점을 향해서, 자, 어떻습니까? 볼록하죠. 그래서 재밌게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제가 좀 배가 좀 나와서 좀 요새 빠졌는데, 옛날에 찍었을 때는 어때요? 동영상을 봤을 때 배가 좀 나왔었어요. 원점을 향해서 볼록하죠. 이렇게. 그 다음 5번을 가시면요. 이것도 기출됐던 지문인데, 단일 도심에 우리가 이 도시에서 주거, 공업, 입지보다 상업 토지가 도심 부근에 있죠. 그리고 상업용 토지 이용이 단위 토지 면적당 어떻어요? 우리가 생산성이 높죠. 돈을 많이 버니까. 그 다음에 생산물 단위당 한계 교통비가 크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통이 발달하면 조금 더 어때요? 빨리빨리 달리죠. 우리 차들이. 그럼 안쪽은 교통이 이제 체증되니까 교통비가 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안쪽에 이제 교통비가 좀 체증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나가는 데에 대한 교통비가 좀 지체가 되니까 이 교통비가 좀 비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입지경쟁 및 토지 이용 할당은 세 번째 밑줄 보세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활동의 가장 최대라고 했죠. 이용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제는 토지 이용 주체가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최대한, 최대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과이용이 제로죠. 이 지대수를 의미하며 입찰지대는 산업 간의 입찰 경쟁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도심의 일정한 거리에 위치한 각 토지는 이 경합하는 두 개의 산업 간의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에 이용이 할당이 되더라.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방사형 교통망에 대한 개선과 확충의 토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 그러면 요거는 간단하게만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대 이론 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아까 리카도, 마르크스, 티넨, 알론소까지가 시험제 나오고 이 방사형 교통망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방사형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도심에서 지대가 높죠. 도심입니다. 지가가 높았어요. 그 외곽은 지가가 낮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교통이 발달하니까 우리 도심이 점점 넓어지면서 방사형 교통망이 이렇게 뚫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곽의 지가가 수요가 많아지니까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얘가 줄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적으로 방사형 교통의 개선과 확충을 해서 자, 추가적인 교통비.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통이 발달하면 좀 교통비가, 한계의 교통비가 좀 감소하겠죠. 이거 2차 대곡선도 조금 외곽으로 가니까 좀 가파른 게 아니라 완만해지겠고요. 그러면서 외곽 지역의 주거 이전에 발생이 돼요. 도심과의 외곽 지역 간의 지가 구배도가 이제 완만합니다.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외곽 지역의 주거 이전으로 도심지의 지가를 상대적으로 하락시키고 나가니까 외곽의 지가를 상대적으로 상승시켜요.
교통망이 개선 외곽 지역의 전체 토지 사용량은 증가하나 도심부 대비 외곽 지역의 집가 상승으로 인해 외곽 지역의 이용 주체별 단위 토지 사용량이 감소한다는 건 뭐냐면, 자, 전체적인 토지 사용량은 늘어나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쪽은 집약 쪽이고 얘가 이제 주방 쪽이라고 한다면, 자, 이 집약 쪽이라는 건 땅을 한정된 상태에서 건물을 많이 올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외곽 쪽은, 자, 갑돌이가 어떻습니까? 농사를 졌어요. 그럼 만약에 100평인데, 자, 여기가 이제 집가를 올려서 얘가 이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토지를 팔면요, 건물 올리려면, 자, 이걸 팔고 건물 올려야 되거든요. 그건 단위당, 오히려 이용주체별 단위당 토지 사용량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강에서는 고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나머지 이제 지대론과 집가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쉬었다가 가시죠.